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그리스 정상이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스 구제 금융을 놓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만남은 겉으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구제 금융 지원을 위한 긴축정책 협의 등 실질적으로 건질 만한 협상은 없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 금융 협상은 독일이 아닌 유럽 채권단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데 매입할 채권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적 완화를 통한 유로존 경기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그는 양적 완화는 유로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신 데이터 및 조사들이 성장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미 연준프 의장은 연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부인한 셈입니다. 그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금리 인상 결정은 고용시장 동향과 물가 상승률,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광범위한 정보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준으로는 488만 건을 기록해 지난 1월 기록인 482만 건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인 490만 건은 살짝 밑돌았습니다. 2월 주택 평균 가격은 20만 2,6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상승했습니다. 겨울 동안 미국을 강타한 한파도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를 겪은 북동부 지역의 경우 지난달 주택 판매는 6.5%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주춤해지면서 제약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2분 전 하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간 랠리를 이어가던 제약주들이 크게 빠진 것이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06% 하락한 18,116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0.17% 하락한 2,1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0.31% 하락한 5,010포인트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유로화 강세로 일부 수출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독일 증시가 가장 크게 빠졌죠.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가 0.65%, 반면 영국 증시는 0.2%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지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투자은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의 제안은 2013년도 10월에 시진핑 수석이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2012년부터 이제 7%의 중성장기로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중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중국 서부 대개발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중국 서부 대개발을 다른 말로 신실크로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부 대개발을 하는데 약 5조 달러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인데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21일 날 북경에서 일단 최초 참여국 21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최초 이제 창립 회원들을 모집하고 금년 말에 설립을 한다 이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중국 서부 대개발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국제 통화 금융 질서, 근데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AD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후 국제 통화 금융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하는 국가는 총 32개국인데요. 아세안 10국을 포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상 가입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현황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가입을 밝힌 나라 32개국인데요. 앞으로 아마 더 추가적으로 이제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몇 나라가 가입해서 아마도 이달 말까지 가입을 선언하게 될 국가를 전문가들은 약 35개국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주요 동맹국조차 이렇게 의리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실익을 선택하면서 미국이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기존 태도를 바꿔서 제3기구를 통해 간접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가입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경우에 이제 중국 그냥 이대로 두면은 현재 지분 구성을 영내에 70%, 여외 30% 이런 구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참여해도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중국의 지분이 약 30.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각은 현재 이걸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걸 ADB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월드뱅크 ADB와 AIIB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서 중국 독주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미국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가입 여부를 밝혀야 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에 대한 과제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는 한국 정부 지분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IMF라는 월드뱅크 같은 데가 미국 지분이 17%인데 17% 내외를 가지고도 IMF나 월드뱅크나 ADB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가 넘는 중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 10% 내외 정도까지는 되어야만이 우방들과 예컨대 동남국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가입할지도 모르는데 일본도 가입을 검토한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중국을 완전히 견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과도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를 구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한국이 먼저 가입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5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서부 대개발에 한국의 반대 참여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동 건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해외
플랜트 건설 같은 게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내에서 한국이 빠지면은 큰 나라는 인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사실상 중화권 경제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AIIB가 중화경제권 개발은행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니까 그걸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한국 참여가 중요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 협상을 잘해서 중국 서부 대개발에 좀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얻어서 우리 경기가 다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지분 같은 거 발언권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를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북한 문제인데, 북한을 계획 개방을 이끄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상 중국 협조 없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얘기했던 게 동북아 개발은행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ADB에서 AIIB까지 나오면은 사실상 동북아 개발은행 또 하나의 그 개발은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AIIB 내에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개발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최선의 그 전략을 가지고 이익을 얻어내면서 가입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경우에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중국 중심의 신국제공화금 질서로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한미동맹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가입하는 이 수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미국과 또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입장을 잘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위안화를 SDR 통화에 포함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5년마다 국제통화기금은 SDR, 특별 인출권 산정 대상 선정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SDR이 일단은 현재 SDR을 구성하는 통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인데 이 네 나라 통화가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기축통화죠. 교환성이 있는 기축통화. 여기에서 위안화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위안화가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AIIB가 설립되고 또 SDR에 편입까지 된다 그러면은 위안화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아시아 지역 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의 중기 성장 전략인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향후 국제금융질서는 어떻게 재편될지 그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 지금 내놓은 안시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AIIB하고 그다음에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NDB, 뉴 개발은행이죠. 신개발은행. 그다음에 이제 IMF에 대항하는 CRA라고 그래가지고 긴급 외환 보유 기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전략이 우선 국제사회에서 가장 수용하기 쉬운 것부터 내놓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AIIB인데, AIIB는 국제사회가 거부 반응이 비교적 적으면서 서부 대개발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해상 루트 하면 약 5조에서 한 7, 8조 달러 되는 엄청난 그 인프라 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는 영국도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내놓을 게 NDB, 다시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거죠. 사실은 그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을 들고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외환 보유액을 이용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나오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정리 작업이 된다면은 CRA, IMF 대항하는 CRA만 성립되면 완전히 새로운 중국 중심의 신국제 통화금융에서 형성되는 건데, 이것이 나올 때는 이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 시점을 잘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온다든지 해서 아시아 지역이 외환 보유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CRA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기회를 택해서 중국은 전후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금융 질서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첫 출발인데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이렇게 제2의 실크로드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 이렇게 동북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인데, 이 한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 국제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고 한미 동맹 관계만
아니라면은 중국의 서부 대개발만 하더라도 5조 달러, 그 다음에 해상 루트면도 몇 조 달러가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10%만 가져와도 5천억 달러입니다. 5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80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과거 7, 80년대 중동 개발에 버금가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변고가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중국보다는 역시 지금까지는 미국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 한미 동맹 이 부분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런 경제적 실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동 진출 경험이라든지 해외 플랜 수출 경험을 살리면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동맹 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니만큼 좀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건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여러분 현대페인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현대페인트가 어제 이제 공시가 났습니다. 바로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사유,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는 전일 12시부로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됐죠. 자, 제가 말씀드린 바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현대페인트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의 확신, 그리고 확언, 헌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수익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믿고 보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외신하고 좀 살펴보면서 오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 쪽에서 보면, 자, 일단은, 해외 증시부터 좀 볼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이렇게 보게 되면 소폭 건전한 조정이지 이걸 뭐 조정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좀 빠졌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2,0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소폭 조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앙겔라 메르켈이나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어떤 긍정적 회동,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중요한 기사가 요 밑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to offer trading technology for 비트코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결국은 이 비트코인 마켓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스닥이 기술적 거래를 제공을 한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새로운 통화 가치의 어떤 개념이죠.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머리 기사가 있고요. 요 중요한 기사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요 파란색으로, 친절하게도 파란색으로, 일단 확대를 해놨어요. 그죠? investment in Bitcoin Exchange Coinbase. 즉 뭐냐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JP 모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기사들 내용을 좀 보면요. 결국 아직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로서 좀 불안정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비트코인, 즉 나스닥에서는 이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결제 서비스다. 이 부분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새로운 통화 가치 수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세계적인 대세적 흐름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새로운 통화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저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들이 또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 기사 내용으로 봐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비트코인의 활성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우리가 금융 쪽에서 늘 늦게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늦적 대응을 좀 하는 편이죠. 우리도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는데요. 사실 핀테크만 해도 보안적 문제 때문에 예전에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핀테크가 벌써 지금 그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다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SK컴즈, JC현, 그리고 SGA,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자, 이 네 종목이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탑픽을 뭘 잡아봐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SK컴즈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일종의 비트코인 시스템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토리죠. 그죠? 도토리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도토리 주고받는 게 아니고, 도토리를, 여러분, 싸이월드에서 서로 다 도토리 주고받고 했는데, 이게 왜 실패를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규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싸이월드가 세계적으로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온 커뮤니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키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 때문이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도토리가 활성화되는, 즉 비트코인을 도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아 컴즈가 이게 저는 탑픽으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갤럭시아 컴즈는 효성그룹의 자회사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효성그룹 쪽에서 조금 키우려고 하는 사물 인터넷 관련이기도 하고,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비트코인하고 사물 인터넷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쥐고 있는 데다가 효성의 조현준 회장이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영역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 갤럭시아 컴즈 쪽의 성장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갤럭시아 컴즈가 전일 조금 빠졌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이것은 거래량을 키워서 빠진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소폭 건전한 조정을 줬다는 의미에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추세적 하락 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 기회, 즉 분할적인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SK컴즈의 약진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SK컴즈라든가 갤럭시아 컴즈, 요거 두 회사의 약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에서의 얘기들, 이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상세하게 좀 다뤄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통화 가치 수단으로서의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어제 제가 마이니치 신문을 잠깐 달아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욕구나이데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싫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신문상에서 싫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구나이데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오는 얘기, 그들 금융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기존 금융산업은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주 투자하실 때 아니라고 작년 12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금융주가 쭉 빠졌죠. 결과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들이 자구책을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계적 분위기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고 새로운 통화가치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더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경제신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볼 수 있는 신문,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의 부분이 나오네요.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하고 뭐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칸유 총리의 아들이 또 지금 싱가포르에서 총리를 하고 있고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있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라의 경제적 근간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의 얘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을 허물어 달라. 그러니까 괜히 그게 어떤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그거 된다.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집을 허물어 달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뭐 인생사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죠? 왔다가 그냥 가게 되지만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도 어떤 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무소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 기사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들 중에 이거 뽑아봐야 되는 게 딱 미인입니다. 이부진 회장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부진 회장의 어떤 공격적 이제 M&A 요 부분. 자, 이부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공격적 M&A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어떤 활성화, 국내 증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경영체제 일선으로 돌아가서 이들 2세들이 이제 3세들이죠. 재벌가 3세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영체제로 돌아가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부진 부회장이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이죠. 이부진 회장이 호텔신라 사장입니다. 그죠? 기내 면세점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게 디패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위치를 굳히겠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그래서 글로벌 빅3 면세점을 가기 위한 야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부진 사장이 굉장히 그전부터 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호텔신라가 좀 도약하는 부분도 될 거고요. 이 면세점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 사업을 보면 삼성가에서도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고 있습니다만, 롯데나 신세계 쪽에서도 면세점 사업 쪽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면세점 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난다. 결국 면세점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현대페인트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짚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이들 대기업이 결코 이렇게 공격적 M&A까지 해가면서 뛰어들지는 않겠죠. 그죠? 그 점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점 사업하는 곳이 앞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패스가 이 주류하고 화장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라는 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호텔신라의 약진, 그 다음 면세점 사업을 하는 여러 회사들의 약진,
즉 롯데라든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신세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면세점 사업의 약진들이 그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쭉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호텔신라가 조금 이 면세점 사업 쪽으로 방향을 확보해 굳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두부를 확보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패스라는 회사, 미주 지역에 있는 회사죠, 그죠? 이 미주 지역의 면세점까지 가겠다는 이부진 회장의 야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식업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식업계 오토 열풍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왜 제가 이 기사를 좀 꼽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여기 쭉 살펴보면요. 자, SPC 여기 외식 공간,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뭐가 나오냐면, 스퀘어 매장의 비콘, 즉, 이 비콘이 뭐냐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한 비콘 시스템.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어떤 곳을 통과할 때, 그쪽이 비콘 단말기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 매장의 정보들을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할인, 그 다음에 특가, 이런 정보들을 다 주기 때문에 이 비콘 시스템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 비콘 시스템은 결국은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O2O 시스템일 거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O2O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금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비콘이 이제 먼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콘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비콘은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말하다 오래전부터 강조드렸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블루투스 그러니까 저전력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 관련주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 기반 무선 통신 장치죠, 그죠? 비콘이 결국은 저전력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LS 산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LS 산전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전선 관련주들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LS 산전이 인버터 누적 판매가 200만 대가 지금 돌파가 됐다. 즉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전선업계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인버터 제품 브랜드죠. 이 IG5A라는 이 제품이 누적 판매 200만 대를 넘어섰고요. 국내 기업 최초이자 단일 드라이버 제품 최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 시설에 이 IG5A가 뭐냐 하면 동력 설비에 적용되는 자동화 핵심 설비입니다. 이 자동화 핵심 설비, 이거 뭐 말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전원의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자동적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산업 경쟁에 맞게 기계 장치의 속도를 최적화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목적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적용 시에 에너지 절감률이 20%에서 35%나 된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길도 명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내 내수 시장도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S 산전을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들고 나왔고요. 전선 업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바뀌고 있어서 LS 산전이라든가 대한전선은 사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전선은 지금 굉장히 그룹 내의 구조적인 문제,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을 제외하고 LS 산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마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낙관적 관점 유지입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빠질 게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지금 굉장히 유럽계 자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당분간 빠져나갈 우려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 증시는 상승 지속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서요.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5년째 박스권에 머물면서 2,000선 넘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펀드 환매 나선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연일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장에서 국내 시장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자, 2030포인트에서 소강물을 보였죠.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장에서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일장에서는 지난주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상승하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다소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전일장에서는 일부 장에서 이 장의 급등세를 주도했던 일부 제약주들에 대한 조사설마저 유포되면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마저 펼쳐졌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역시 2,000포인트가 다시 넥라인, 고비가 아닌가 하는 의견과 불안감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일장에서 국내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조정의 폭이 너무나 견고한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난 3월 초부터 찾아뵀습니다. 제 3월 초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면서 3월 달은 저는 2월 달보다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3월 달은요. 지난 고점이었죠. 지난 2014년도 8월 달에 찍었던 2093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그 고점 돌파 시도를 3월 달에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3월 달에 바로 돌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상승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국내 코스피 시장이 최고치를 찍었던 것이 지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2231포인트를 국내 코스피 시장 사상 최고치죠. 결국 국내 코스피 시장도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를 꾸준히 하는 그런 형세가 올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장은 오히려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고조시키고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일장에서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견고한 조정이고요. 유럽 증시도 그리스 노이즈가 다시 부각됐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다시 재겸에 따라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견고한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영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전일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그동안 증시에 걸림돌이 됐던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요. 또 유가와 금값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일의 조정은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이웃국인 일본과 중국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증시도 15년 내 최고, 중국 본토 증시도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뚜렷한 모멘텀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어떤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장 저는 금주 특히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미 종합지수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국내 시장도 유지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2030포인트가 오늘 지지된다면 어제 종가가 2036.59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뒤에 소수점 이하짜리는 빼고 2036포인트라고 치면 오늘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6포인트 이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종가상으로 오늘 저는 적극 매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2030포인트가 살짝 붕괴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템포를 조절하는 매수 템포를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나뿐이지 2000포인트가 지지되는 한은 국내 시장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지난 장대 양봉으로 40포인트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 3월 17일 날 화요일 날이었죠. 지난 3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말이요. 그 지난주 40포인트가 넘는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2029포인트로 마감됐던 그 장대 양봉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봉의 시초가가 그렇죠. 시작가가 그날의 시초가가 1998.26포인트 2000포인트입니다. 노멀하게. 그럼 그 시초가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날 종가가 2029.91입니다. 그러면 반올림에서 203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030포인트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해드리겠고요. 이 2030포인트가 그렇죠. 지지된다면 오늘 이 기조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배팅을 펼쳐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는 203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여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견고한 눌림목 과정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해보자 하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느 섹터가 좀 가장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거 궁금하시죠? 저 당은 가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장도. 네. 안 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수창해서 소외되고 있고요. 가는 종목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속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어제 오늘 펼쳤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은 시세의 흐름에 순응하라 하는 격언이 있죠. 그것은 뭐냐?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요. 시장이 따라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한번 몸에 맡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배로 비유한다면요. 강력한 모터가 달린 고급 요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림천에서 타는 그렇죠? 카약 같은 거거든요.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흐르는 대로 순응해야지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 전략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죠. 먼저는 지금 장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전기전자 업종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이 삼성그룹주를 비유로 둔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삼성그룹 이 3인방이 이끄는 전기전자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 관련주들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장에서도 큰 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증권업종들. 이 증권업종들 앞서서 언급해드렸고 지난주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눈여겨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증권업종이 지지난해 그리고 올 연초까지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또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그렇죠. 증권회사들이 보유한 채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증시가 화랑세로 돌아섰을 때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증권회사의 실적 호전에 크게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증권회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갖냐? 대형주의 대명사, 대우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아주 좋습니다. 중소형증권사,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그리고 제가 있는 SK증권 다 좋습니다. 증권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고 해외 건설 수주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 침체에 따른 강한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 탈출 신호 보여주고 있죠.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 어제 장에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제약주들이 아주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조사를 한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의 그게 악재가 아닙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못된 세력들이 문제가 되고 그 세력들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증시가 안정화됩니다. 그
그 좋지 않은 세력들은 아마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저는 정치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회사의 시력이 나빠진다,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한미약품이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재가 아니라도 제약주들은 한번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오히려 오늘 하락한다면 이거는 재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장은요, 악재에서 고점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약주와 바이오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IT 그리고 건설과 증권, 또 어제 급락했던 제약과 바이오주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수는 2040 부딪히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오늘장 전망 들어보고요. 또 최근 강조됐던 놀자주들 AS와 함께 오늘의 또 관심 섹터들도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듯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어느 정도 좀 강한 그런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이평 간의 이격이 좀 많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서 이제 이번 지수 상승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매도 사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수익 실현에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게 지수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현재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결정적인 요인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리스 관련 문제, 현재 구간에서 악재로 부각이 된다면 그것이 지수 상승과 글로벌 주포들의 어떤 그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만큼 2050포인트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저항 오히려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2000포인트를 좀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는 이제 펀드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을 괴롭히는 어떤 썩은 물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 3월 내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하루를 제외하고 전거래일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기관들이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지만은 매수하는 종목군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 사인들이 게임빌과 컴투스, 자, 게임빌과 컴투스를 제외하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놀자주들 중에서 카지노, 엔터주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은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보통 놀자주들이 상승할 때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권으로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현재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횡보하는 모습이 좀 들어오면서 서울 반도체나 그동안 상승했던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까지 어느 정도 지루한 흐름들이 엔터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엔터주들을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015년도에는 대형급들 스타들의 복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SM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가장 그런 큰 인기를 끌었던 엑소를 시작으로 해서 엑소가 컴백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빅뱅이 또 컴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월드스타 싸이까지 이번 연도에는 상당히 엔터 회사들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급들의 가수들에 대한 컴백이 계속적인 이슈거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시장의 기관들이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지만은 매수로 전환한 그런 업종 섹터 역시 엔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SM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3월 들어서
계속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 자, Y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각각 나란히 한 2%, 3%씩 오른 상황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적절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JB업 위브먼트 같은 그런 카지노 관련주들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워낙 이 업종 섹터들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지루한 면이 있고 현재 구간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이 두 종목보다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카지노주가 먼저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어제 GKL 같은 경우, 자, GKL이 31,350원,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달에 경신한 그런 저점과 현재 구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의 장대형봉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코스피가 먼저 치고 가고 코스닥 종목이 가려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쌍바닥 가격권이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가격 26,600원에 대한 쌍바닥 지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어제 이제 또 코스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왔던 섹터들, 바로 정치 테마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정치 테마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바이오하고 바이오와 제약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흐름이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서서히 테마주들이 고개를 드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자금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4월 29일 재보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에서, 자, 내년 이제 2016년도에는 총선이 이제 1년이 남았죠. 총선이 끝나고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자, 미국에는 벌써 대선을 위한 준비가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2011년도에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준 보령 메디안스부터 작년에 반기문 관련주까지 상당히 차기작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백금 T&A라든지 뭐 대주산업, 서울 신용평가 같은 종목군들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또다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SG 충남반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군들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매수 기회를 어느 정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금일 앞에서 말씀드린 백금팀이라든지 대주산업, 서울 신용평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SG 충남반적 소액으로 짧은 시초가 매수 수익 나면 바로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성 매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이번 연도 가을 전까지는 전부 다 딱 다 매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 테마 이외에도 대하TI라는 종목, 철도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철도 관련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좀 나은 그런 종목인데 상당히 지금 좋은 자리에서 매수권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는 개별주들보다는 테마주들의 어떤 빠른 트레이딩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의 급등 예상주,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 있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연일 숨고르게 하는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